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 결국 경험 많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철저한 준비와 경험을 통해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려는 모습은 유독 주식시장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빨리 한 방에 큰 몫을 잡아보려는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고요. 돈은 참 빠릅니다. 하지만 경험은 느리게 쌓이죠. 그래서인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경험보다는 당장 오늘을 사는 돈을 택하고 맙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경험 많은 사람이 만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 돈을 얻고 돈이 많은 사람은 경험을 얻게 된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을 또 간접적으로라도 좋은 경험을 또 많이 쌓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7월부터 3단계 이것 DSR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저희가 자주 또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 글자 외래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출 지고 있는 것, 원금, 이자 다 합쳐서 그걸 상환하는 게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빚을 다 펼쳐놓고 소득에 대비해서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요. 대출 심사를 할 때 가산금리를 더 추가로 가정해 본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그걸 보는 거죠. 1.5% 수도권은 1.5%까지 그 가산금리를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압박이나 긴장이라는 뜻을 가진 네 글자 외래어죠. 예전에는 글로벌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금융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걸 가정을 해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걸 또 테스트해 보기도 하죠. 퀴즈 때문에 이걸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 네 글자 받지 마시고 선물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최근 흐름 좋았었는데 비교적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 증시죠. 네, 잠시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에는 조금 하락폭이 커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를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감세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 감세가 연방 정부 부채를 더 늘릴 거다. 아니 그러니까 쓰는 돈은 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어차피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2.55%나 올랐거든요. 10년물 금리도요 2.57% 상승했어요. 그래서 4.596%까지 뛰었는데 10년물 경우에 그때 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한 다음에 네. 주식시장 급락하고 국채금리 막 급등하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90일 유예할게라고 발표한 이유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주식시장은 어떻게 좀 견뎌볼 수 있겠는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국채시장에 대해서 발작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했을 때가 4.5% 살짝 넘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커지니까요. 맞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해 미국 국방 예산보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더 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596 그때보다 더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지수 동반 급락했습니다. 다우 1.91, 나스닥 1.6, S&P 500 1.61, 나스닥 1.41% 하락했고요. 그 여파인지 우리 증시도 출발은 뭐 그닥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한 0.6%, 코스닥이 0.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 그만큼 좀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뜻이고 관세 전쟁 한창이던 그 4월 초 수준보다 더 지금 또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고요. 그래서 미국 다우도 1.9%, 나스닥도 1.4%, 증시도 많이 좀 떨어진 거고요. 결국은 핵심은 미국의 재정 적자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계속 얘기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미국 재정 적자 뭐가 문제야? 돈 부족하면 돈 찍으면 되잖아. 달러 찍어내면 되지.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라는 말이 지금 목전까지 타오른 상황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타 고피나스, 이름이 어렵네요. 기타 고피나스라는 IMF 수석 부총재가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재정 적자 너무 크다. 줄여야 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디스가 17일 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이거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미국 국채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뭔가 불안한데? 라고 하는 즈음에 또 이제 나온 인터뷰라서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무디스가 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을까를 보자면 그 배경으로 역시나 부채 문제를 들었습니다. 재정적자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자 부담 커진다. 그럼 이거 문제 될 거다라고 했고요. 지금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 수석 부총재가 강조한 건 뭐냐면 어쨌든 시간을 두고 GDP 대비 부채를 낮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요. 24회계년도 미국 연방정부 공공부채가요. GDP 대비해서 98%입니다. 10년 전 73%였거든요. 네. 25%포인트나 높아졌고요. 이제 아마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GDP 대비 100%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5경원이 넘죠. 5경원.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게 이제 감이 안 올 정도로 많은데 그게 또 뭐 한 20조 달러 넘어설 때만 해도 미국의 위기다. 재정적 너무 심각하다 했는데 이제는 한 31조 달러가 넘으니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이기도 하죠.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개장 초에 영향을 받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미국 증시 안 좋으니까 우리 증시 일단 출발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장 시장이 주목을 받는 종목이 바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단순 인적 분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사가 뭔가 분할한다고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일단 같아요. 좀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근데 요거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물적 분할입니다. 위아래로 떼는 네네. 거. LG 화학이 이제 LG 엔솔 분할할 때 물적 분할해가지고 약간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를 들고 있으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주식 하나가 비율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주식이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반쪽으로 쪼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적 분할은 사과 즙을 짜내서 저기 이거 뭐 일본 즙을 짜내서. 용어기는 합니다만 이제 엑기스처럼 네네네. 진액을 따로 해서 상장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과를 이제 반쪽으로 나누는 게 인적 분할 개념입니다.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종토방이라고 하죠. 종목 예. 토론방 거기를 네. 봤더니 뉴스 나왔는데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그래서 아직 가늠을 못 좀 하시더라고요. 어렵죠. 네,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인적 분할 발표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들로 뭐라고 뜨냐면 네. 인적 분할은 호재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뜨더라고요. 호재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최소한 물적 분할만큼의 악재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바이오 화학 부분을 분할해서 두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이 중심이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사업 만드는데 이걸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탁 생산 개발 중심으로 가고 하나는 바이오 시밀러를 하자라는 거예요. 분할하는 신설회사 이름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고요. 분할 기일은 10월 1일 예정입니다. 사실 근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거 뭔가 옛날 기억 떠올리신 분들은 나스닥 상장사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 상장을 추진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약간 승계 문제니 기타 등등이 불거지면서 아직 상장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종토방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나스닥 상장 가자 뭐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인적 분할이 어쨌든 뭐 그래도 악재보다는 주식을 그래도 가치를 희석되지 않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닥 나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사업 명확화를 위해서 아예 자회사를 분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제조와 바이오 시밀러 부문을 이제 두 개로 떼낸다라는 거고 이걸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지갑 하나에 있던 거 지갑 반쪽씩 똑같이 나누게 된다. 그래서 주주들은 변동이 없다.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거래 정지된 상태인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이거 저기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오늘 6%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네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가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게 벌써 2달이 됐네요. 네, 3월 31일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보니까 대차 거래가 급증했어요. 2달 사이에 10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대차 거래는요, 주식을 일단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장기 보유하는 거 그냥 다른 투자자한테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차 거래 잔고 일단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네이키드 숏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데 빌리지 않았는데 팔면은 안 돼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네. 그 빌리는 그게 바로 대차거래 잔고라서 대차거래 잔고가 늘었다? 그러면 공매도에 이건 앞으로 공매도가 늘어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할 게 아니면 굳이 주식을 빌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빌리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수수료 또 이자 내줘야죠. 맞아요. 그런데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대차거래 잔고가 76조 원이 넘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을 때와 비교하자면 10조 6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올해 만약에 1월과 비교하자면 5개월 사이에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그 대차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아니라 대차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SK 하이닉스. 네. 6조 4천억이 이제 대차 잔고로 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조 6천억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이 1조 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충 어느 주식을 많이 빌렸을까를 보자면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섹터네요. 네. 야,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대차하는 거 있죠. 주식을 빌려주는 거. 그거 몇 하지 년 말라고 전에 했죠? 안 하기로 했죠. 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아니 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주느냐라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못하게 됐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주식을 빌려줘서 얻는 수익이 1년에 수백억 정도가 됐었는데 좀 그게 네. 아쉬운 면도 사실 양면에 있어요. 국민연금이 안 빌려줘도 다 빌려서 하거든요. 그렇죠. 해외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 수익 중에 하나였는데 뭐 또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의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여론상. 돈으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명함이 다 있습니다. 아 참 환율 중요합니다. 환율 오늘도 환율이 많이 움직여요. 환율이 지금 현재 지금 1,375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개장한 것만 하더라도 어제랑 비교해서 한 10원 정도 하락한 1,377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1,375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졌다. 네, 즉 이게 원화가 엄청 어쨌든 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달러 약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그게 보면은 다시 1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달러는 좀 약세인데 원화는 그러면 이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전해진 소식이 이 미국에서 이제 슬슬 원화를 비롯해서 해외 통화들의 좀 강세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또 실제로 협상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 이제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가토 가스노브 일본 재무상이 G7 회의 기간에 만나서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네. 구체적인 이제 회담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환율 협상을 할 때 미국이 일본에다가 엔화 절상을 요구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그럼 미국이 일본에다만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시아 전반에 대해서 통화 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엔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나라의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그 나라 환율이 강세도 있지만 달러가 약세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예, 아까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여파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감세 정책 재정 적자 부담 우려 이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같이 나타나는 달러 인덱스 요게 지금 현재 99 수준으로요. 그 2주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무역 적자 규모를 좀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데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도 기축통화 지위는 지켜야 하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네. 베센트 장관은 그런 거 없다. 우리 그 기축통화 지위 유지할 거다라고 그렇죠. 있는데 또 이제 그 달러는 관세하려면 또 약세가 갔으면 네, 좋겠고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는 한데 대신에 어느 정도 수준은 지키면서 달러 약세. 근데 그러려면 다른 나라 통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잘하는 나라들이 통화 가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원화도 그래서 절상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뭔가 유도할 딱히 그런 방안은 없다라고 맞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에 카드가 노출이 되니까 빠르게 원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소식을 누가 흘렸을까? 언론에 누가 흘렸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저는 어느 나라 환율이 강세로 가려고 하면 그 나라 경제 체력이 결국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우리 성장률 지금 0%대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가 아무리 딸려 악세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강세가 가지 않을까? 결국 그 강세 정도는 이게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일단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아까 미국의 국채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국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일본 채권 시장에서요 20년 만기 국채 금리 한때 연 2.58%. 사실 뭐 미국과 비교하면 낮은데 이게 무려 2000년 10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이게 전날 재무성이 20년물 국채 입찰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입찰 안 했어요. 지금은 미국 국채에도 손이 안 나가고 네네. 일본 국채에도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입찰에 많이 참여한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거고 입찰 안 한다는 건 국채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장기 금리 기준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1.537%까지 올랐습니다. 이유를 살펴봐야죠.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두 가지가 크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일본 내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 참의원 선거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일본은 쌀값 급등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여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물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야 소비세 깎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감세 여론. 그러면 어쨌든 쌀값 급등하는데 이거 보조해야 되고 감세를 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지? 네, 국채를 찍어서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감세는 목소리 높아지는데 경기 부양하고 뭔가 소비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지출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 고령화 심각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 지출도 늘어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냐? 또 국채 찍어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적자 국채 계속 찍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일단 국채 금리 급등한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상승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 추진하는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 악화될 수 있다 우려 커지죠.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게 또 일본 국채 매도세로 또 번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 방만한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뭐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 몇십 %에 달한다. 가장 높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채권을 더 많이 찍어도 어차피 일본 내에서 소화가 그렇죠.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다 돈 찍어서 사줬는데 이제 물가가 원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양쪽 완화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그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이 다 못 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는 튀어오르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초입에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발생을 했다고요. 네, 20일 광주 한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두 곳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가 이제 강화됐습니다. 앞서서 브라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된 닭고기 약 20%가 브라질산이에요. 네. 네, 일단은 수입해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기화되고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면 치킨값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726님이 50대 주부입니다. 성공 예감 들으면서 상식은 좀 늘었는데요. 상품 성공은 언제 하나요? 이게 쌓이네요. 이렇게. 아, 이거 받으시면 안 되는데.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쌓이면 안 되는데요. 7월부터 3단계 이것 DSR이 시행이 됩니다. 대출 규제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외래어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혹은 금리가 더 많이 오르면 대출 받으신 분이 이걸 다 부담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따져보는 제도죠. 수도권의 경우 가상금리가 1.5% 적용이 됩니다. 지역 같은 경우 좀 차등을 둔다라고 했는데요. 0015님, 지방은 DSR 때문에 아파트 입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방은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람 보내주셨는데 어제 그 정부가 그저께였죠. 발표했죠. 수도권과 지방은 좀 차등을 두겠다 해서 0.75 정도만 추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완화가 아니라 더 추가하는 거를 더 많이 추가하지는 않겠다 정도여서 완화의 개념은 또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더 이 압박 요거를 받기는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쌓이면 안 되는데 5226님 커피 상품권 받으면 너무 기뻐서 이게 다 날아갈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여러분이 이걸 또 해소하시길 바라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또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회사에 일찍 출근하기 아니면 늦게 퇴근하기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또 효율적일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들려주시고요. 우선은 요즘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 좀 보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요즘 좀 재밌는데 최근에 뭐 갓생 살기, 뭐 한 번 산 인생 뭐 확실히 살자, 뭐 아침형 인간기 엄청 유행했잖아요. 예.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뭐 조기 출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는지 확인해봤더니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트가 작년 한 해 자사 데이터 기준 직장인 출퇴근 및 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네. 평균 출근 시간이 2023년보다 작년이 6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심지어 2021년에는 9시 1분에 출근했고 22년에는 8시 56분, 23년에는 8시 50분, 24년 작년에는 8시 44분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년마다 5분 이상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빨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3년 사이에 무려 17분이나 빨라진 거예요. 좀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한 7, 8년 지나면 7시 55분, 59분 뭐 이렇게 설마 그 추세로 가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더 가서 회사에서 커피도 마시고 정신 먼저 차리고 뉴스도 보고 업무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거 좋은데 일찍 퇴근하면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면 퇴근도 그만큼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빨리 가면 빨리 와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예. 못한 것 같은데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2021년 직장인 7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있는데 네. 응답자 가운데 65%가 현재 직장에서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6시 정도나 뭐 5시 뭐 자기가 갈 시간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정시 퇴근을 못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5%였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직장인 중에 10명 중 6명은 정시 퇴근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정시 퇴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처럼 이게 그 출근 시간은 빨라지는데 퇴근 시간은 살짝 빨라진 추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21년에는 오후 6시 29분이었던 퇴근 시간이 작년 2024년에 6시 19분으로 약 10분 정도 빨라졌어요. 당겨졌네요. 예, 당겨지긴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출근 시간이 이제 17분 빨라진 거에 비하면 좀 적은 수치긴 하죠. 아하.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요일별 출근 시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월, 화, 금요일 뭐 이럴 때는 오전 8시 44분, 수, 목은 오전 8시 45분으로 한 1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퇴근은 차이가 많았어요. 퇴근의 경우엔 가장 늦은 월요일이
오후 6시 22분이 평균이었고요. 가장 빠른 금요일이 오후 6시 10분이었어요. 요건 이제 설문의 평균. 평균이죠. 그래서 무려 12분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은 요일별로 1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퇴근 시간은 무려 12배인 12분이 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더 일찍 퇴근할 여지가 있지만 평소에는 못 퇴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주말에 쉬다가 출근한 월요일은 좀 늦게 퇴근하고 그렇죠.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 좀 일찍 퇴근하고 그렇죠. 좀 패턴이 있네요. 예.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9시 딱 맞춰 오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고 업무를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좀 더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뭐 아침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불 켜는 사람이 가장 성실하고 네. 뭐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면 자서전 보면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뭐 창업주 뭐 CEO들 보면 책의 시작이 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가 안 다녀서 걸어서 갔다. 또는 6시 반 7시에 그렇죠. 출근하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무용담처럼 됐는데 뭐 지금은 이제 성과 중심이나 뭐 몰입 중심, 뭐 워라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사실 옅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아직도 일찍 출근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9시에 땡 하면 오는 사람과 새벽 6시 반에 와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물론 와서 뭐 운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직도 이제 일찍 오는 사람은 이제 칭찬을 받고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약간 평가절하되는 면이 약간 아직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생체 리즘도 다르고 출퇴근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육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사실 다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일찍 오는 사람이 성실하다는 이 일종의 편견 이런 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남아 있고. 그렇죠. 박성춘님이 예전에도 9 to 6, 9시부터 6시 플러스 알 수 없음이어서 정시 출근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직장인들이 그러면 가장 집중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시간대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저도 이거 사실은 약간 놀랐는데 하루 중에 근분 집중도가 가장 좋은 시간은 네. 출근하고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어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응답자 중 40%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근무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를 한 거죠. 거의 40%면 거의 상당수죠. 네.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가 15%, 오전 11시부터 12시가 13%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후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2시가 2%, 오후 5시부터 6시가 3%로 오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출근해서 중요 업무나 이런 거는 오전에 처리하는 게 좋은 거죠. 집중도가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근 직전 시간인 때나 또는 그 퇴근 시간대 응답 이때 집중 잘 된다 하는 사람 0.8%, 그러니까 0%대죠.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남들 이제 다 6시 좀 넘어서 보통 6시 퇴근하니까 퇴근한다고 막 우르르 나가는데 이 시간이 나한테는 제 집중 잘 되긴 쉽지 않잖아요. 시끄럽고 정신사나니까 사실상 이게 0%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반전이 야근할 때가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3%였던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지는 않은데 3%가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오후 1시부터 2시가 2%였고 오후 5시부터 6시가 3%였던 걸 보면 오후 시간대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오후 시간보다 야근 시간이 더 집중된다는 게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추가 수당이 나와서 더 집중이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우선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집에. 아니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조용해서 그렇죠. 더 집중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맞아, 그런-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또 다르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더 큰 거는 저도 야근을 많이 해봤는데 야근하고 있으면 사실 근무 시간 무조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야근 시간은 사실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초몰입, 초집중도를 오. 발휘해서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가야 그러네. 되겠다. 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또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이 막 쌓여 있어. 그러면 오늘 야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내일 더 일찍 나오는 게 나을까?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요. 이제 보통 이제 조기 출근 같은 경우 자발적 전략이냐, 네. 아니면 압박적 회피냐, 뭐 이런 걸 수가 있는데 이게 정반될 수 있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용한 사무실에 나와서 집중하면은 외부 방해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직장인들은 상사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일하기가 더 좋거든요, 느낌이.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좋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 이제 자율이라기보다 눈치 보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뭐 크게 성과도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퇴근을
5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6시가 퇴근 시간 정해서 6시가 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도나 체력이 고갈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집중도나 성과가 적게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만 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건데 사람이 보통 크게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은 오전에 집중력이 가장 좋고 오후 6시부터 급격히 주의력이 분산된대요. 아하, 떨어진다고요. 근데 저녁형 인간은 오후부터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저녁 6시에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할 때가 더 좋은 거죠, 머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 생체 리듬을 잘 활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하나가 요즘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야근하는 거 싫어할 거다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도 이거 굉장히 놀랐는데 예. 사실 우리가 야근하면은 이렇게 시니어 직장인 선배 상사들의 약간 전유물처럼 느꼈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70%는 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으면 오늘 남아서 야근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몇 프로 정도만 그 다음 한 28% 정도만 그 다음 날 조기 출근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여기서 연령대별로 야근하는 사람을 택한 사람을 연령대로 나눠봤더니 20대가 73%, 30대가 70%가 오늘 남아서 야근한다고 선택했고요. 그래서 20, 30대는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오히려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시니어급인 40대는 63%만 야근 선택한 거예요. 네. 그리고 37%는 내일 일찍 출근하겠다. 그러니까 야근 선호도가 20대가 73%인데 40대는 63%인 거예요. 무려 10%나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40대 선배 직장인들은 야근보다는 차라리 일찍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를 선택한 거죠. 또 하나가 직장인들의 그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6시 부근 이렇게 될 때 퇴근 시간. 이게 상사보다 좀 먼저 일어나도 되나? 아니면 부장님 먼저 들어가시고 나서 가야 되나? 예전보다는 좀 눈치를 덜 본다고는 합니다만 왜 그럴까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한 1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직장인 중 98%가 직장에서 상사나 후배의 눈치를 살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 다니면서 눈치 안 보는 사람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너가 가장 눈치를 많이 보냐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 52%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죠. 상사가 안 가더라도 뭐 부장님이 안 가더라도 후배도 좋고 동기도 좋고 누구라도 일어나서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때다 이러고 딱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 혼자 이 정적을 깨고 가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퇴근이 시작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안 가면 좀 눈치 보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관계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퇴근 일찍 한다고 뭐라 하는 회사들이 또 줄고 있어서 문화가 좀 줄고도 달라지고 있고,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연근무제를 이제 네. 엔데믹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8시에 출근하고 자기는 5시 5시에 퇴근한다.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그렇게 섞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보통 6시가 가장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4시 55분 됐는데 갑자기 이대호 대리 잠깐 나 좀 보지 이랬는데 5시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네네. 그러면 뭐 오늘 어. 보고서 다 썼나 이랬는데 저 6시 퇴근 회의 이래 이야기인데 저 죄송한데 센스 없으시네 우리 부장님. 저희 원래 5시 퇴근 이러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보통 6시로 세팅돼 있으면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니까 회의를 5시 넘어서 잡거나 아니면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유연근무제 하는 경우에도 심지어 자기 시간에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죠. 좀 불편함이 있네요. 네. 요즘에는 아예 6시 이후에 PC가 꺼지도록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 많죠. 요즘에 6시 요즘에 근무 시간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뭐 성과 중심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또 주 52시간 뭐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퇴근 시간 뭐 정시 지키 챌린지 있고 6시 되기 전에 5시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이제 컴퓨터 알람 키는 회사도 있고 6시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정보 보안을 지키십시오 이러면서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6시가 넘으면 컴퓨터가 락에 걸려서 열리지가 않고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약간 이 시스템은 그렇지만 아직도 좀 많은 기업들의 이 상사나 아니 평가의 사람이 부실간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고 야근하거나 빨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가 후하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사실 시스템 상으로는 지금 완벽하게 이제 예전보단 좋아졌지만 문화는 약간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제도보다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되죠. 박영은 님이 그 인사부에서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들어가라고 강제 퇴근시키는 시대도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 노조가 강한 회사들은 그렇게 또 합니다.
일찍 퇴근하기 운동도 하고. 근데 또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입장에서 또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봐봐. 카톡 금지법. 퇴근 이후에는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 이런 거죠. 해외는 이미 도입된 데도 있다고요. 예,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해외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는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노동법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퇴근하거나 휴일에 연락하지 말아라. 연락하면 과태료로 일회당 최소 $100 이렇게 법안을 냈는데 법안이 통과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긴급한 상황이나 뭐 일정 조율을 위해서 연락한 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게 이제 일회당 최소 $100면 우리나라 또한 14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락할 때마다 14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 법이 통과했으면 근데 이제 이런 관련된 법은 통과는 안 됐지만 현재 이제 다른 나라 호주나 이런 데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돼서 뭐 법안이 실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6년에 신경민 의원이 일명 이제 퇴근을 카톡 금지법이라고 해서 냈죠. 근데 이거는 카톡만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근로시간 전화, 외에 문자 뭐 전화 다 한 건데 그때 발의되고 이제 폐기됐겠죠. 근데 10년 차가 됐지만 여전히 이제 법은 제정되지 않고 갑론을 을박 중인 거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있는 경우 빼고는 이제 퇴근이나 휴가 때 연락하지 않는 게 예의고요. 가끔가다 옛날에 뭐 직장생활하는 이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저도 그렇고 뭐 밤에 갑자기 연락 와서 딱 하면 야 그때 우리 회식 때 갔던 장소가 어디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거는 굳이 안 물어봐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는 진행 중인 업무가 있으면 후임이나 선임이나 동료한테 이제 공유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회사 업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딱딱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요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정립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출퇴근이 이제 통제가 아니라 자유로 맡긴 게 좋은 거고요. 사람마다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하되 성과에 대해서만 나오면은 딱히 이제는 뭐 딴지를 건다거나 그 평가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자꾸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보완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일찍 오나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고 그리고 휴가 때 꼭 연락을 아까 말한 것처럼 휴가를 가더라도 본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나 아니면 같은 사람들 유기적으로 이미 그렇죠. 공유를 하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또 문화도 필요한 거죠. 신서림님이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한 편이고요. 대부분 인정받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늦게 오는 사람은 그만큼 실력을 발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심리학 때도 배웠습니다만 일종의 휴리스틱이 있어서 보이는 데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또 생각이 들죠. 이상빈님은 육아 시간을 씁니다. 근무 시간에 미친 듯이 일하고 퇴근합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압축적으로 또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또 우리는 성과로 또 보여줘야 하고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공식 선거운동 11일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주와 경남 양산을 차로로 찾아 신성장동력 발굴 방안과 해양강국 비전을 제시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에 머물며 재계와 의료계, 농업계 등과 만날 예정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과 인천 등에서 이틀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한국, 일본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관세가 반도체 산업의 비용 증가와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관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17년 만에, 손흥민 선수는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직장 생활, 출퇴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닐 수밖에 없고요.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유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교수님도 직장 생활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시나요? 아유, 많이 봤죠. 어쩔 수 없이 또. 네. 그래서 우리도 좀 풀어가 봐야 될 텐데 예. 일단 직장 동료랑은 소통을 또 많이 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우면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너무 멀면 또 대화나 업무 능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적당한 거리감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아, 이제 늘 고민이죠, 그죠? 네. 그 거리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고 또 너무 멀면 또 여러 가지로 오해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심리적 거리 조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심리적 거리 조절이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한 1.5m 이러면 딱 이제 자로 잰듯 나올 텐데 그렇죠. 심리적 거리 조절. 이거 조금 어렵긴 하네요. 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 거리 조절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은 정확하게 하되 사적인 감정 공유는 절제하는 거. 그게 필요한 일로는 거. 계속 공유하더라도 그렇죠. 사적인 거는 절제하는. 절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적인 그 경험들을 어느 동료나 뭐 상사나 이렇게 너무 많이 나누다 보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해질 때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길 때도 있죠. 이게 회사의 문화이기도 한데 네. 형 동생이라고 부르고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네. 철저하게 뭐 선배 후배 네, 기수 네. 따지고 이런 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좀 친밀해 보이기는 하지만 형 동생 했다가는 네. 불편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를 잘 조절하면서 사적인 감정 공유는 실제적으로 좀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 예, 그래서 사소한 뭐 상사에게는 정말 사소한 관심을 표현하지만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경계를 설정하라 마음속으로. 네, 그래서 뭐 상사가 골프를 다녀왔다. 그러면 아우 좋은 날씨에 잘 다녀오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때 갑자기 아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제가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깊어지는 거네요. 깊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딴에는 친밀해 그렇죠. 보이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럼요. 상대방이 또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자꾸 공유해서 친밀감을 쌓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밀감을 쌓는 것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아하,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상대방한테 내가 이마만큼의 감정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당신은 이러면서 또 기대할 수도 있고 그 기대할 수도 있고. 그게 또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회의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적으로. 일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상황 네. 몇 가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직장 상사가 네. 지시한 걸 막 바꾸기도 하고 기억을 못 하기도 하고 혹은 저 사람의 기분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는 요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받아치느라 좀 어감이 안 좋기는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분에 따라서 막 말을 바꾸는 그런 상사들을 만나게 되면 네. 제일 문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우선 좀 네. 권위 때문에 위축될 수 있죠. 위축됐고 또 그 잘못하는 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자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것이 감정 분리. 우리가 심리적 거리 조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것처럼 네네네. 감정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사람의 기분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지적 뭐 이런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아하.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기분은 내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내 탓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말투라든지 그분이 뭐 어떤 말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네네네.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말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용 중심으로 듣는 습관을 아하.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꾸 분위기, 감정에 무게를 두지 말고 네. 일이면 일, 일. 내용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저분이 뭘 말했을까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걸까 이런 내용 중심으로 듣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메모하거나 그리고 메일로 그때 이야기 나눠왔던 것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딱 메모한 것을 가져 놓고 있는 거죠. 항상. 기록으로 저장을 해서. 기록으로. 기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뭔가 바뀐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바뀐 거다라는 걸. 네. 항상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걸 메모하거나 메일로 오늘 이런 이야기, 뭐 카톡도 괜찮고 오늘 이야기, 뭐 그거는 사전에 이렇게 좀 합의가 되면 좋겠죠. 예를 나눴던 들어서 이야기를. 부장님 보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캡처해놨어요라고 보여주면은 요거는 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혹시 제가 고칠 게 뭐가 있나요? 기분 나쁘지 않게. 네,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혹시 잘못 정리된 게 있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참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알아야 돼요.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을 많이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을 분리하라. 네. 내용 중심으로 따져봐라. 예.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감정 분리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잘 분리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배워놔야 하는 거죠. 네. 또 반대로 높은 사람, 선배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나이 한참 어린 직원한테 뭐 지시하고 때로는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 민감한 주제일 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윗사람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를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떻게 내가 일을 이전에는 일을 시키면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즘 세대는 이걸 왜 내가 해야 하지 하는 그 맥락이 굉장히 왜요? 중요하거든요. 제가요? 이걸요? 뭐 이걸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마음가짐에서는 저 사람 뭐 젊은 세대들이 틀렸다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이제 공감인데요. 네네. 공감인데 어떻게 공감을 하냐면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도록 어떤 피드백을 줄 때 저분들이 어머 좀 실수를 했어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먼저 공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우 그럴 때 되게 당황하셨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한다던가. 그래도 뭐 잘 해보려고 했구나. 네,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어. 뭐 이런 표현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먼저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공감 능력이 제로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본인이 사회생활을 또 잘 하려면 공감을 또 해야 하는 거고. 아, 그럼요. 이 공감 기술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렇죠, 훨씬 어떻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말투, 지시하는 것보다는 제안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 좀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딱 보면 그쵸, 아닌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툭 튀어나오시잖아요. 성질부터 앞세워서.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아니라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뭔가 거죠. 최종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주는 거 제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뭐 왜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어투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쵸. 기껏 가르쳐놨더니 막 이러서. 비언어적으로 다 나오는 네네네. 그런 말투들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질문하고 또 그렇게 제안하는 게 또 공감이라는 그렇죠. 테두리 안에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예. 네네. 말씀해 주세요. 피드백 할 때 또 신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뢰요? 예, 그러니까 참 고생했다 이런 아. 표현들 먼저 인정을 해주고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네. 직장 생활에서 어찌됐든 간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기도 한데 옆 팀과 옆에 있는 다른 동료와 또 비교가 되기도 해요. 아, 이건 너무 많이 겪는 거죠. 이럴 때는 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예, 그 이제 비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가짐이라고 할까? 이게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내가 전환을 해야 돼. 내 생각에서 생각을 전환. 이게 내가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구나. 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아하. 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하고 싶구나. 그렇죠. 내가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때 내가 막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막 위축도 되고. 네. 근데 부러운 마음에 대해서는 그걸 억누르지 마시는 거예요. 아, 내 정말 부럽구나. 억지로 억누를 게 아니라 네. 질투가 나는구나. 저 사람 능력이 좋은데 네. 질투나 이거를 그냥 끄집어내라는 거네. 인정하라는 그렇죠. 거네요. 인정하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냥 부러워. 맞아. 내가 부러워하는 게 맞아. 저 사람 맞아. 잘하는 게 맞아. 예.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부러움을 그냥 인정하면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아니라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나도 그걸 배우면 되고 배우면 나도 되고. 더 노력해서 잘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성장하는 지점이다. 조금 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김은희 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저 자신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유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하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